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이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과 금년도 2021학년도 수시, 정시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가 상당히 조금 쉽게 출제됐다는 전반적인 얘기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주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반영한 난이도의 시험이지 않았나, 이렇게 정도 분석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좀 자세한 분석과 또 이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난 그 결과가 아마 7월 초에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2021학년도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계획들을 좀 잘 세워서 꼭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은 6월 모의평가 분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1학년도 대입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최근에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대입 요강들이 7월 초에 좀 대대적으로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또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마지막으로 질문과 답변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인데요. 6월 모의평가 분석 제가 이제 모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난이도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6월 모평은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수능시험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는 이제 이게 정상 비정상 얘기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대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시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9월 모평도 있습니다만 실제 수능까지 난이도를 가져갈지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동안 이제 재학생 고3 입장에서 보면 3월 학평이나 4월 학평, 다른 사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험을 제대로 본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하지만 6월 모평은 그래도 그나마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첫 모의고사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나 또는 학생들이 좀 제대로 좀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의 특징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고3과 함께 졸업생까지 같이 시험을 보고 금년도 실제 수능을 치르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자기 위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6월 모평을 치르고 나면 조금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내가 갈 수 있는 수시든 정시든 대학 학과에 대해서 조금 희망적인 것보다는 목표치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내가 어느 대학 학과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될지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모의평가는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고3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조금 더 이제 신유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다른 문제들이 좀 나와 있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저희가 좀 관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수능에 대해서 공부 계획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계획을 또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둬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에 남아 있는 수시와 정시 이 두 개의 모집 시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비중을 좀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남은 시간에 내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될지 학생부 종합이 될지, 아니면 논술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 아니면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가는 것, 이런 정도의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6월 모평의 이제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영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을 좀 살펴보면, 국어 영역은 지난 2020학년도 현재 지금 대학 1학년 학생들, 실제로는 대학 1학년이라고 하지만 캠퍼스에서 이제 생활한 친구들이 거의 없죠. 근데 하지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렀던 2020학년도 수능의 체제를 그대로 교육과정이 바뀌긴 했지만 그대로 이제 따라서 출제가 된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교육과정을 일부 반영을 시도했다라는 시험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법하고 작문을 연계한 7번 문항,
그다음 작문에서의 이제 8번 문항, 요 두 문항은 신유형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법 영역은 지금 이제 교구 책이 바뀌었죠. 언어와 매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매체 빼고 언어에서만 출제를 한다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지만 여전히 이제 언어, 문법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서 언어 교과, 매체 교과에서 언어 영역에서 다룬 이제 주요 내용이나 또는 원리 규범을 바탕으로 이제 응용 변형 출제들이 상당수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독서는 6문항, 5문항, 4문항 이렇게 하면 전체 15문항이잖아요. 그래서 3개 지문에 구성된 게 이제 2020학년도 수능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뭐 지금 현재 고3 아닙니다. 고2 학생들이 치르는 내년도에 실제 수능 문항에서 제시한 이제 제재 내 지문 복합 유형 문제가 예시문항으로 지난 6월 초에 나왔는데요. 이 6월 초에 나온 그 예시문항의 일부 부분들이 복합 유형의 문제들이 6월 모평에도 일부 출제가 됐다는 걸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6월 모평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의 변화된 뭐 신유형이랄까요? 변형된 문제들이 실제 수능에도 꼭 나오느냐? 뭐 꼭 나오진 않지만 국어나 또는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보고 준비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문학은 5문항, 4문항, 3문항, 3문항 이렇게 해서 4개 지문에서 나왔는데 4개 지문으로 구성이 됐는데 2020학년도 수능과 이제 동일하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달라진 거 이제 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고전 시가하고 수필 2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복합 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고전 소설하고 극이 이제 복합 지문으로 출제됐다는 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EBS 교재 연계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다만 EBS 연계 방식들에서 보면 금년도에 이제 출제됐던 것 중에서 독서 지문입니다. 독서 지문에서 과거제는 이제 인문 지문이고 특허권과 관련되는 건 사회 지문인데 이 두 지문이 이제 EBS하고 연계돼서 유사한 독서 지문으로 볼 수 있고요. 문학 작품은 뭐 늘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만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를 아울러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 뭐 사실은 선생님들은 좀 쉽게 출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시험을 치렀던 학생들은 여전히 좀 난이도가 있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만큼 뭐 수능에 대한 대비 학습이 상당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의 이제 사회 지문하고 기술 지문의 이제 보기 제시형 문항, 이집 문항에서 중위권과 상위권이 조금 더 변별이 되는 까다로운 문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학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학은요. 전반적인 경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20 수능이 모델이 되고 그 안에서 시험 체제나 구성이 이제 조금 더 바뀐,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 출제가 좀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제 외형적인 변화가 그동안 2020 수능까지 이제 조금 지켜왔던 게 보면 가형과 나형이죠. 자연계 시험 가형, 인문계 시험 나형인데 가형, 나형에서 우리가 공통문항이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8문항이나 공통문항으로 출제됐습니다. 수원에서 4문항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4문항에서 전체 8문항이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사실은 문이과의 통합이 아니라 수능시험 자체도 좀 바뀌어지잖아요. 수원 수투가 이제 공통문항이고 나머지 이제 고2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선택 과목에 확통이 있고 미적이 있고 기하가 있고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어지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공통문항이 많아지는 게 눈으로도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문, 자연 할 것 없이 이제 공통으로 출제되는 영역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3개에서 8개로 확대가 되니까 5문항이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잘 아시지만 수학은 6월 모의평가의 출제 범위가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전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9월 모평, 실제 전 범위로 가는 9월 모평에서 공통문항이 몇 문항 정도가 나오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뭐 6월 모평에서 나왔던 문제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한두 문항 정도는 조금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형과 나형의 EBS 연계는 연계가 70% 원래 이제 연계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모든 과목이 70% 내외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문항수 기준이니까 30문항이잖아요. 30문항에서 70%니까 21문항이 가형과 나형이 기존하고 동일하게 연계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사실은 국어하고 영어에 비해서 EBS 연계 자체를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연계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개념, 똑같은 개념을 적용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체감 연계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실제로 수학 문제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입에서 연계됐다는 게 확실한 게 있어가지고 연계됐던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한다면 그래도 국어나 영어에서 난이도가 있는 수학에서 앞으로의 학습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형과 나형을 나눠보면 가형은 지난해 2020학년도 수능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체감 난이도인데, 그래서 이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게 전체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탐도 있습니다만 자연계에서 놓고 본다면 가형이 가장 큰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수학 가형이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출제 경향은 최근에 보면 뭐 원래 이제 21번 객관식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주관식의 29번, 30번 문항이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수준들, 그러니까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고난도 문항의 역할을 했다면 최근의 경향 자체는 그보다 조금 더 앞번호에 있는 출제되는 문항에서 일정 부분의 난이도를 가지면서 계산 시간을 좀 많이 끌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복잡해서 문항을 푸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체감 난이도를 높였는데요. 여전히 이런 경향들은 뭐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형에서 30번 문항은 고난도 문항이 합니다만 조금 더 이전하고는 다른 좀 신유형 문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형은 지난해보다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 공통 문항 8문항을 가형과 나형에 안배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문항, 그러니까 8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다소 좀 쉽게 출제가 됐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 쉬운 출제에도 불구하고 29번과 30번 문항은 여전히 고난도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이제 영어 영역으로 가볼까요? 영어 영역 역시 2020학년도의 수능 있죠. 그 기본 체제를 그대로 준용하여 출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듣기의 경우에 약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듣기는 원래 17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간접 말하기가 5문항입니다. 직접 말하기 이제 12문항이고 그래서 현재 합이 17문항인데 이 간접 말하기 문항이 5문항이 원래 전체 17문항 중에서 1번과 2번에 두 문항이 있었고요. 그다음 13, 14, 15에서 뒤쪽 부분에 3문항이 있어서 이제 합해서 5문항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5문항이 11번에서 15번까지 쭉 이제 한 번에 모아서 다시 재배치했다는 게 지난 수능이 가져왔던 방식의 출제 배치, 문항 배치하고 조금 더 달라졌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독해에서는 뭐 여전히 맥락 추론 유형의 7문항부터 시작해서 간접 쓰기 6문항, 뭐 세부 정보 파악 4문항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고요. EBS 교재 연계도 총 45문항 중에서 33문항입니다. 73.3%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다소 좀 많이 연계가 됐는데 대의 파악이라든지 세부 정보 이런 사항을 묻는 문항들은 EBS의 주제라든지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의 내용을 직접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문항들은 유사한 지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곳에서 지문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3.3% 중에서도 대략 한 25% 내외 정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변화가 된 상황들은 아닙니다. 난이도를 보니까요. 2020학년도 수능, 지난해 치렀던 수능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EBS 연계 교재도 수능 공부가 좀 잘 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도 좀 있어서 이 학습 정도, EBS 연계 교재의 학습 정도에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이 받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수능에서 1등급이죠.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대략 7.43% 정도였는데 응시자 중에서요. 뭐 금년 6월 모평도 거의 비슷하게 하면 7% 내외 정도, 7%를 조금 더 초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전체 45문항 중에서 독해 문항에 해당됩니다. 34번하고 38번 문항이 좀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한국사 영역인데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영역이죠. 수능에서 치러지는 영역 가운데서 한국사 영역의 시험을 보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한 거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성적표가 아예 나오질 않죠. 그래서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학생들이 치러야 될 영역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그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쉽다고 일반적으로 회자가 되는데 이번 6월 모평에서도 역시 이제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EBS 교재 내용하고 이제 연계 체감 문제 비중은 작년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부담은 많이 안 가지셔도 되는데 혹시나 한국사 공부를 한 번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실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예상치 않았던 점수를 받아서 이제 등급이 뭐 3, 4등급 또는 4, 5등급 정도를 받아야만이 그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한국사에 적용된 수능 최저 기준 수시에서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이제 뭐 일부 가감점을 주긴 하는데 이제 이런 점수에서 손해를 또 볼 수가 있어서 한국사는 일정 정도 점수는 반드시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탐구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회 탐구 영역, 주로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치는 영역인데요. 이 사회 탐구 영역은 과목이 9과목이다 보니까 과목별로의 난이도 차이는 여전히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를 묶어서 보니까 2020 수능, 지금 현재 대학 1학년 학생들이 치른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아서 문제 형식이라든지 모의평가에 그 새로운 유형들이 좀 많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구성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구성 방식이라든지 출제의 주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봐왔던 기출 문제를 사탐에서도 적극 활용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EBS 연계 교재 내용이나 자료 연계 또 체감 비중이라든지 뭐 내용들도 지난해 수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사회탐구에서도 보면 고난도 문항이 뭐 두세 문항씩 꼭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상위권 등급을 가르는 문항인데 이 문항들은 6월 모의평가에서도 과목별로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나중에 보충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과학탐구 영역도 역시 이제 사회탐구처럼 과목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좀 쉽게 출제가 됐다고 체감 난이도에서 좀 분석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쉽게 출제가 됐다고 해서 우리 그 수험생들이 느껴야 될 또는 이제 부모님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에서는 그러면 쉽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사회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학탐구 쪽에서는 투 과목이 이제 그 출제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닌 건 뭐 기정사실이고요. 아이들, 우리 수험생들의 학습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탐구 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으로 수능 학습을 전체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좀 앞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탐구 학습은 좀 잘 안 됐다기 때문에 문제가 쉽더라도 아이들의 성적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념 이해가 첫 번째고 그다음 자료 해석하는 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과 자료 해석 이 두 부분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정교육과정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았지만 문항 유형 측면에서는 아까 사탐처럼 사회탐구처럼 과학탐구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EBS 교재도 역시 70% 연계 교재로 출제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사회탐구도 마찬가지인데 사회탐구보다 아마 과학탐구에서는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조금 더 할 것 같긴 한데요. 주로 이제 20문항 중에서 뒤쪽으로 17번대 이후의 문항 번호에 고난도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들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좀 주요 고난도 문항이고 좀 중요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학탐구에서도 수능 학습이 조금 돼 있는 친구들일지라도 17번 이후에 있는 좀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안정적인 1등급이라든지 또는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출제 경향을 각 영역별로 조금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공부하는 수능 공부를 하는 우리 수험생의 입장 그리고 우리 수험생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까지 놓고 보면 아마 한 5개월 남짓 좀 남아 있는데요. 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6월 모평의 성적 결과가 7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성적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봤던 6월 모의평가의 영역별로 내가 틀린 문제라든지 또는 내가 조금 이 문제에서 사실은 확실히 답을 몰랐는데도 절반 정도의 감을 가지고 이제 맞췄다든지 이런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수능 준비를 좀 어떻게 해나갈지 체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 학습 계획을 세우는 학습용 그 자료로 좀 활용을 하는 게 더 수험생이나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치렀던, 물론 뭐 졸업생도 마찬가지고요. 재학생들이 치렀던 시험이 사실은 뭐 학력평가, 금년에 학력평가가 제대로 치러지진 않았어요. 제대로 뭐 작동을 하지 않았고 6월 모평이 이제 실제 전국 단위 시험으로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런 시험들이 있죠. 물론 9월에도 있을 거고요. 하반기에 있는 학력평가의 시험이든 또는 우리가 평가원 모의고사,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모의고사 시험,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도 뭐 일부 있을 거고요. 교육청 학력평가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의 내용들을 담아서 뭐 자료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 필요하긴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학생들만의 시험이냐 아니면 이 시험 집단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좀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모평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시험이 되고 앞으로 치를 9월 모의평가도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다 이렇게 합해서 보는 전국 단위 시험으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수능과 좀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서 의미 부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유형별로 시험의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그 시험 성적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4월 학평이든 또는 우리 학생 그 고3 위주로 보면 재학생 때 치렀던 100분이라든지 등급보다 이 6월 모평에서 봤던 친구들의 성적이 같이 졸업생까지 합하게 되면 100분이 좀 떨어져요.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고요. 근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했던 기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챙기는 그런 과정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7월 초에 성적이 나오게 되면 영어 등급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처럼 수능의 4개 영역의 점수들을 다 합산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정도를 이렇게 봤는데 그보다는 국어, 수학, 탐구는 점수를 다 합산해도 되지만 영어는 등급으로 별도로 좀 분리를 해서 전체 지원 가능 대학을 좀 알아보는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능 응시자를 좀 예상을 해보면요. 지난해에도 실제 재학생 숫자가 좀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 6월 모의평가에 지원했던 학생들을 보니까요. 재학생이 대략 지난해보다 6월 모의평가 지원자가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줄었고요. 졸업생도 보니까 한 11,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뭐 이런 게 사회적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6월 모평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5만 6천 명이 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재학생이 한 6만 명 정도 줄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 실제 수능의 응시자죠. 응시자를 보니까 재학생 34만 7천 명, 졸업생 13만 6천 명 정도 해서 48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작년도 실제 수능에 응시를 했는데 여기서 대략 한 5만 명, 6만 명 빼면 한 43만 명이 금년도 실제 수능에 응시를 한 학생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학생 숫자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29만 5천 명 정도를 예상되는데 금년 수능 예상. 근데 29만 5천 정도는 30만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졸업생은 지난해하고 거의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대학 1학년을 제대로 경험을 하지 않고 안 가봤기 때문에 이후 졸업생들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해하고 똑같이 한 13만 5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두 개 합하면 43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43만 명 중에서 13만 5천 명은 기존에 졸업생들이 전체 응시자의 한 25% 내외 정도였는데 금년도엔 30%를 넘는 정도로 졸업생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역시 수능에서 졸업생이 많다는 것은 졸업생이 좀 강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저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가형은 자연계열 시험이고요. 수학 나형은 인문계열 시험이잖아요. 근데 자연계열 학생이면 대부분 과학 탐구를 보죠. 그런데 과학 탐구를 본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가형을 보지 않고 나형으로 갈아타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수학 가에서 수학 나로 갈아타면 등급이 1, 2등급 정도 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조금 유의해야 될 게 자연계열 학생들 상황에서는 수학 가형을 보지 않고 나형으로 가면 그럼 수학 성적이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일정 부분 수학 성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등급이나 백분위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가형에서 나형으로 갈아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위쪽에서 오잖아요. 상대적으로 백분위하고 등급이 좀 낮아지는 거고 수학 가형, 자연계열 학생 입장에서 보다 보면 상위권 입장에서는 1, 2등급에서는 그래도 내 아래에 있던 친구들이 그대로 좀 받쳐줘야만이 등급이 유지가 되는데 백분위가 유지가 되는데 밑에 학생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등급이나 백분위가 실제에서는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저희가 정리된 표를 좀 보면 6월 모평일 때 과학 탐구를 봤던 친구들이 실제 응시에서 20만 6천 명 정도였는데 가형 응시자가 16만 9천 명이었어요. 근데 9월을 통과해서 실제 수능에 가보면
과학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이 21만 2천 명이었고요. 수학 가형을 치른 학생들이 15만 3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6만 명 정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수능 시험을 안 받겠어요? 아니죠. 과학탐구를 본 친구들이 수학을 가형을 보지 않고 나형으로 갈아탔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여전히 금년에도 조금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6월 모의평가 봤는데 그러면 성적이 얼마나 앞으로 공부를 해서 오를까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나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개월 정도인데 기껏 내가 국어에서 공부를 해서 두 문항, 세 문항씩 뭐 하나에 두 문항을 더 맞춘다는 거야?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생각해봐. 영어는 내가 80점 지금 현재 2등급 받고 있는데 기껏 공부해서 6점 올라도 86점인데 그래봐 2등급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영역별로 5점, 5점, 5점 이렇게 모여지는 것들이 영어는 등급을 상승시키고요. 국어나 수학에서 또는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하고 등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기준을 충족하는 또는 실제 정시 모집에서의 점수화돼서 반영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격차를 벌이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그 이상의 대학들을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좀 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영역별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두 문항, 세 문항씩 더 맞추는 걸로 장기적인,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아직 성적 결과가 발표를 되지 않고 좀 예상이고요. 나중에 또 그 학생들의 뭐 표집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국어를 보니까 일단 그 등급이 1등급이 91점, 2등급이 83, 3등급이 75, 4등급이 65, 5등급이 52점 정도로 6월 모평의 원점수 기준의 등급 컷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등급 컷은 지난해 수능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습이 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한 2, 3점씩 정도 점수가 빠진다 정도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 가형과 나형 등급 컷을 좀 살펴보면 이 6월 모의평가 등급 컷 원점수 예상에서 수학 가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 6월 또는 지난해 실제 수능보다 더 어렵게 해서 1등급 컷이 88점입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 3개 정도를 틀렸다고 보면 예상을 하고요. 2등급은 80, 3등급은 70, 4등급은 57, 5등급은 41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수학 나형을 보면 가형하고는 좀 정반대죠. 지난해 6월 그리고 2020학년도 수능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96, 2등급이 88, 3등급이 72, 4등급이 56, 5등급은 35점 정도로 지금 대략 예상을 합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외에 사회, 과학 과목별로 좀 다르겠죠. 입시 기관의 등급 컷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등급 컷이 그러면 뭐 91점이었나 88점이었냐 96점이었냐 이것보다요.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 또는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목표였는데 라는 게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과연 한 문항이냐 또는 그 한 문항이 어느 문항이냐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문항에 또는 1점에 나는 등급 컷이 된다 안 된다. 나는 이게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요.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더 올려야 될지 내가 목표하는 등급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문항을 더 맞춰야 될지 그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 각 영역별로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모의평가보다는 9월이나 또는 그 이후의 하반기에 좀 기대를 가지시고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 등급 컷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모의평가에 뭐 총점 성적, 전체적인 성적을 합산하는 것보다는 국어, 수학, 탐구는 점수를 좀 합하고요. 영어는 등급을 가지고 전체적인 뭐 지원 가능성 정도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원점수 기준의 정시 모집에 지원 가능한 대학 점수인데요.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어바웃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은 국어와 수학 그리고 사회탐구 두 과목의 합산 원점수고요. 영어는 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열은 국어와 수학 가형 그리고 과학탐구 두 과목입니다. 역시. 그리고 영어 등급 이렇게 기준을 나누어서 인문 자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인문계 이제 서울대 정도로 지원 가능한 점수가 290점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다 300점 만점이잖아요. 그죠? 탐구 두 과목을 50점, 50점 만점을 합산한 거니. 그래서 290점 정도의 1등급, 영어 1등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고대 정도의 인문은 10점 정도 낮춰서 280점 정도 역시 영어는 1등급이고요.
중경 외시까지 보면 265점에 영어 1등급, 그 다음에 건동 홍숙 정도까지는 250점에 영어 1등급, 인서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235점에 영어 한 2등급. 물론 3등급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으니까. 자, 자연계로 가보면 서울대나 의치의 정도까지 보면 270점입니다. 270점이면 인문에 비해서는 점수가 상당히 좀 낮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가형에 이제 상당 부분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과학탐구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웠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 정도가 조금 상위권이더라도 완벽하지 완성도가 좀 낮기 때문에 원점수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아진다라고 봐서 270점, 영어 1등급 정도로 보여지고요. 연고대는 국수과죠. 260점, 영어 1등급. 중경외시는 245점, 영어 1등급. 건동홍수까지는 국어 수학 탐구에 235점, 영어 2등급. 인서울은 225점에 영어 2등급 정도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절대적으로 이 기준 이해해야 된다기보다는요, 대략 이 정도 성적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어느 정도 점수가 부족하다, 뭐 어느 정도 점수가 남는다 정도로 보시고, 남은 기간 목표 대학, 뭐 정시로 놓고 본다면 이 정도 대학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남은 기간 영역별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삼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2021학년도의 대입에 대한 뭐 분석이라고 그럴까요? 대입 요강의 변화랄까, 전형 유형별로 수시 정시 어떻게 좀 해야만이 합격이 가능할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학의 입시의 변화를 놓고 보면 2020학년도나 2021학년도가 똑같죠. 대입 체제의 변화는 두지 않고 다만 교육 과정의 변화만 있다라고 한 게 금년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기본적인 대입의 틀 자체는 수시와 정시로 크게 모집 시기가 나누어지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또는 대학별 고사, 물론 논술 중심이겠죠. 이렇게 세 개의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유형, 그리고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전형. 근데 전체적으로는 달라지지 않고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수시 모집 요강은 4월 말 5월 초에 지금 대학별로 다 발표가 됐고요. 정시 모집 요강은 9월 초에 지금 나오는 거죠. 이제 요강이 왜 중요하냐면, 요강이 뭐 대략 대학별로 한 1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이 모집 요강의 자세한 금년도의 선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입시 요강의 입시 결과라든지 또는 조금 팁을 적어놓은 경우도, 기재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입시의 틀은 2020학년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나 정시 모집의 대입 일정도 좀 바뀌긴 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체 모집의 시기들이 좀 미뤄졌죠. 수능을 놓고 보면 지금 12월 3일로 수능 시험 날짜가 2주 정도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시 학생부 기준일도 9월 16일, 그 다음 수시 원서 접수도 9월 23일에서 28일 정도로 수년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전체 수시의 마감이 1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23일, 28일 원서 접수를 하면, 뭐 물론 원서를 넣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상황이 종료되고 내가 더 이상 대학별 고사라든지 서류 뭐 이런 게 할 거에 없는 전형 유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대학별 고사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게 쭉 이어진다면 1월 5일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일정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정시 모집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학생부가 정리된 수시하고는 좀 다르게 정시 학생부 기준일은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수년이 되긴 했는데 더 늦춰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된다는 거죠. 수시가 1월 5일 날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6일 하루 쉬고요. 1월 7일에서부터 1월 11일부터 요 기간에, 1월 7일에서 11일 요 기간에 정시 모집의 가군, 나군, 다군 이 세 개 군의 원서 접수가 그 기간 내에 군에 상관없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에 조금 충격 여파를 하루 줄이고 난 다음에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1월 기간, 또 2월 초에 가군, 나군, 다군 해서 전형 기간, 이 전형 기간은 뭐 면접 보는 데가 있고요. 또 인성검사 치르는 데도 있고, 또 예체능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를 치르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정시의 마감도 2월 19일 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수시나 정시의 뭐 학생부 기준일이든 아니면 원서 접수 기간이 조금 늦춰졌지만, 뒤쪽에서 2월 달에 조금 더 합격자 발표 기간 이런 부분들, 전형 기간들 조금 더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입시 일정을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연계된 입시 일정들이
조금 더 뒷부분에서 맞춰지고 2월 19일 날 정시 미등록 충원을 마감으로 정시가 끝나고요. 수시 정시에 대학에서 다 선발하지 못한 학생들은 추가 모집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2월 28일까지 대학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학별 전형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요.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서 뭐 세부적인 일정들을 나중에 꼼꼼히 좀 정리를 하셔서 기록을 해놓고 그 일정을 좀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잘 몰라서 또는 내가 지원이라든지 또는 합격자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와 정시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모집 인원의 특징은 뭐 이게 너무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또 많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시하고 정시 모집 비중이 77대 23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이 26만 7천 명 정도 모집을 하고 정시 모집이 한 8만 명 정도 해서 34만 7천 명인데 이 인원 자체가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시 모집이 조금 더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가 2021학년도에 오면서부터 정시 모집의 인원들이 다소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시 모집에서도 많은 학생들, 77%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뽑지만 가장 중요한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표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4만 6천 명 정도의 42%를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8만 6천 명, 25%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 수시에서 많이 뽑고 수시 모집에 학생부 위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는 20% 7만 명 정도 선발하지만 2021학년도 여전히 수능 위주입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8만 명 정도에서 수능으로 뽑는 학생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년 입시에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물론 이제 뒤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울대에서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가 2등급이라는 기준을 낮췄죠. 그래서 3개가 3등급이면 된다라고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의 응시자 수도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숫자도 학생 수의 그 등급 인원 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대학별로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와중에도 대학별로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제 외대는 보니까 전형 유형별로는 논술 전형은 최저 기준을 좀 완화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난해까지 최저 기준이 없다가 금년에 또 새로 도입하는 이런 변화들도 있기 때문에 목표 대학별로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들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모집 시기별로 전형별로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인데요. 수시 모집의 금년도의 특징은 뭐 다 알고 계시거나 또는 좀 정리하는 과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시 모집의 선발 규모는 조금 더 축소가 됐습니다. 뭐 미세하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여전히 좀 많고 수시 모집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모집 인원은 좀 소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적성 전형이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가천대를 비롯해서 이제 실시하는 적성 전형은 내년도에는 적성 전형이 폐지돼서 금년도에 마지막 적성 전형이 좀 이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수시하고 정시의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 비중이 77대 23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중이 주요 대학입니다. 인서울에 있는 한 15개 대학만 좀 압축해 보면 수시 모집 비율이 69.6% 정도고요. 정시 모집이 조금 더 감소된 인원, 좀 더 늘어난 인원으로 한 1.5% 정도 확대가 돼서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비중이 전국 규모보다는 주요 대학의 규모에서 정시 모집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좀 더 차이가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지난해보다 정시 모집이 가장 많이 확대된 대학이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정시 모집이 지난해 18.9%에서 28.5%로 무려 이제 9.6% 정도가 정시 모집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시 모집의 선발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을 놓고 보면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국대 등 대학들이
수시 모집 비중을 좀 줄이고 정시 모집이 상대적으로 조금 확대됐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데 15개 대학은 수시 모집이 69.6%, 작년도에 71.1%였는데요. 대략 한 1.5% 정도가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인원들이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러니까 정시에 비해서 수시 모집이 전국 단위에서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다 줄어들었는데, 유독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해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전국 규모로 보면 915명으로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저희가 뭐 정시가 강화된다, 수능이 조금 더 확대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학생부 위주로 뽑는 수시 모집의 비율이 전체 모집 규모에서 87.2%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위주로 해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하고 정시를 다 통틀어 놓고요. 전국 규모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이 뽑는 전형 유형은 뭘까요? 근데 전국 규모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사실은 이제 가장 높습니다. 43%에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입니다. 24% 정도 되고 학생부 종합은 23%인데, 자, 인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으로 압축해서 보면 가장 많이 뽑는 전형 유형은 수시와 정시에서 뭘까요? 네, 학생부 종합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이 43%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정시 모집입니다. 32%로 많이 뽑고, 세 번째가 학생부 교과일 것 같죠? 아닙니다. 논술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에서 놓고 보면 논술 전형이 12%로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선발한다. 정리하면요, 전국 규모로 놓고 보면 가장 수시나 정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정시, 학생부 종합, 이런 순서인데, 주요 15개 대학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이 뽑는 전형 유형은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정시, 논술, 이런 순서로 간다는 게 조금 더 다르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표에서도요, 보면 학생부의 교과 전형이 전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이었는데,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종합 전형으로 뽑는 대학의 비중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하고 정시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에서 77%를 뽑고 정시에서 23%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 역시 보면 사실은 교과 전형이 30% 있긴 합니다만 종합이 45%고 정시가 20% 이렇게 이제 많이 뽑는 비중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보면 종합 전형 비중이 대부분 다 뭐 40%를 다 육박하는 전형인데 40% 이상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걸 보시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교과 전형은 일부 대학에서는 15개 대학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좀 높은 비중으로 선발을 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논술을 그 다음 전형으로 수시에서 좀 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물론 내신 교과가 많이 상당수 포함된 종합 전형과 함께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 전형도 중요한 비중으로 많이 선발한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놓고 보면 학생부와 수능으로 대분해서 전형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논술 전형은요, 아까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집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작년에 12,000명 정도 선발했는데 금년에 11,000명 정도 되니까 대략 1,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논술의 반영 비중은 거꾸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반영 비중이 좀 확대된 대학을 보면 연세대학교의 미래캠퍼스는 아예 70%, 100%로 논술 100%로 이제 늘어났고요. 홍익대학도 60%에서 90%로 30%를 논술 비중을 더 높여서 논술로 당락을 가르는 비중 자체가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 그래서 논술 시험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성 전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행이 되는데, 먼저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 바라보지 않고 금년에 적성 전형을 아예 좀 폐지를 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3들이 마지막으로 적성을 뭐 시행하는 기회가 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전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내신보다는 적성 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성 검사의 내용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인원 자체는 뭐 작년보다 한 300명 정도가 홍대 세종 캠퍼스가 빠지면서 줄어든 게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모집의 전형별로 어떤 특징이라든지 금년에 선발되는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그럼 전형별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시만 단독으로 떼놓고 볼 게 아니고요. 수시하고 정시를 같이 놓고 조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정시, 학생부, 수능 이 두 개의 양축을 놓고 과연 내가 어떤 전형 요소에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6월 모평과 지금 3학년 1학기 아직 성적은 안 나왔죠. 뭐 2학년까지로 놓고 본다든지 아니면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대략 내신이라든지 학생부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두 개를 살펴보고 이 학생부가 6월 모평 성적보다 더 강세이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수시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학생부하고 모의평가 성적이 거의 엇비슷하다 그러면 정시도 준비를 하지만 수시의 준비도 같이 해야 되겠죠. 대학 수준은 거의 엇비슷해지겠고요. 반대로 학생부에 비해서 6월 모의평가 성적, 수능 성적이 훨씬 더 우수한 경우에는 수시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정시 수능의 강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보루 마지막 목표는 정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세 개로 이제 대분류를 했는데 내가 속해 있는 분류에 따라서 분류 기준에 속해 있는 부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략과 집중해야 될 요소들이 좀 달라진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교과 전형 말 그대로 교과 내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상당히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락을 좌우하는 기준 자체가 학생부 내신 교과 성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여전히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면접을 보는 데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지만 내신을 많이 반영하면서도 면접을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면접 보는 전형은 여전히 면접을 잘 치러야 되겠죠. 이 면접도 보면 2단계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1단계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뭐 서류, 그다음에 면접까지 같이 일괄 합산해서 선발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접 능력이 그래도 일정 부분 1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당락을 좌우하는 거니까 1단계 서류 통과 이후에 2단계 면접이 아니라 1단계에서부터 면접이 좀 강력하게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면접 영향이 있는 친구들은 과감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원해서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내가 내신이 아무리 높더라도 2개 합의 4 또는 2개 합의 5,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내신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잘 살펴야 될 전형이고요. 작년 2019학년도입니다. 지난해 입시 결과로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대학 2학년 학생들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의 종합이죠. 교과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를 중대 걸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한 가지 보면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내신으로만 선발하니까 그 교과 전형의 내신이 종합에 비해서 훨씬 높아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선발된 최종 입시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내신이 더 높은 거예요. 왜?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일정 최저 기준을 넘기려면 학생부의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최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경쟁률에도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신의 커트라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느 쪽에 합격의 확률이 좀 높은지를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학생부 종합을 한번 가볼까요? 학생부 종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단계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2단계의 면접을 치르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이제 서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의 내용들을 한 학생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있죠. 뭐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 일부도 안 쓰는 대학들도 있는데 또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까지 있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학교 포트폴리오까지 있죠. 이런 서류들을 다 보고 나서 1단계를 통과하는 거니까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사실은 센 아이들입니다. 그죠? 네, 많은 준비를 하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을
뭐 3배수, 5배수를 가지고 2단계 면접을 치르니까 정말 센 친구들이 모이는 전형이라고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과한 친구들은 정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제대로 해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친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단계, 2단계 서류와 면접이 아니라 그냥 1단계 서류처럼 해서 전체적으로 서류로 해서 끝내버리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학생부에서도 보는 항목들을 정해놓고요. 학생부만 가지고 뽑습니다. 자소서 없어요. 추천서 없어요. 면접 없어요. 최저기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생부가 모든 당락을 정하는 주요 전형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더 다른 전형 요소들을 반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형 자료별로 강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어떤 전형 요소를 가지고 반영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원 대학을 고르고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게 좀 보여집니다. 서울이죠.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선발하는 모집비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보니까 15개 대학에서 아까 43%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모집 규모로 보면 2만 7천 명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뽑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형 요소, 전형 자료들을 다 평가를 한다고 보면 특히 이제 서류에서 학생부냐, 자기소개서냐, 추천서냐, 학교 자료냐,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놓고 보면 과연 이 전형 요소에서 꼭 내가 담아내야 될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요한 내 강점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를 보시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와 내가 제출하는 서류와의 상관관계를 놓고 어떤 것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좀 보는 게 좀 중요하고요. 대학별로 대부분 대동소이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중점을 두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요강과 또는 학생부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잘 보시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논술의 반영 요소들, 반영 비율은 좀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논술 전형은 학생부보다는 논술로 당락을 가르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대부분 좀 중요한데, 자, 수능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수능 이전 전형에서는 지원하면 되죠. 하지만 수능 이후 전형인데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면 내가 가채점 해보면 2개 영역 합이 4, 2개 영역 합이 5 또는 3개 영역 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합에 대한 기준들을 가채점 결과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능 이전에 있는 전형의 논술 전형보다는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취사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수능에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또는 없는 대학들을 고르게 수능 시험 이전, 이후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사실은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전형에 지원자들이 많이 좀 몰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수능 이후의 전형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판단을 하긴 할 텐데 논술 지원에 대한 판단 여부는 지금 고3이라면 좀 적극적인 고민들은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좀 6월 모평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인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논술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논술로 다음 수시에서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시기가 7월 초순에 나오는 6월 모평의 성적 결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좀 참고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그 논술 전형을 치렀던 연세대학인데 연세대학은 지난해 논술 물론 뭐 수시 다 마찬가지였는데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과감히 없애버리고요. 원래 수능 이후에 치렀던 전형을 수능 이전으로 논술고사 시험 시기도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연대 지원부 이런 게 작년에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수능 이전에 보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좀 낮아졌고요. 또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게 그래도 그 선을 넘으면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지원하는 경쟁률보다는 실질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합격률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라면 차라리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쪽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작년에 연대 쪽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수능 최저 기준이 없거나
또는 이제 뭐 모집 시기가 좀 바뀌어지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능의 논술의 지원율이 높아지고 실제 경쟁률도 높아질 거란 예상을 조금 띄웠고, 그 반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논술의 지원 시기랄지 또는 변화, 모집 인원의 변화 여부들을 좀 살펴보시고 판단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성 전형인데요. 적성 전형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가장 좋은 거는요, 대학별로 적성 전형의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50문항 중에서 우리는 45문항 정도 맞아야 합격을 한다. 커트라인이 44문항 정도다. 평균은 뭐 45문항에 46문항이다. 이런 결과들이 있는 거죠. 어디 있어요? 대학 홈페이지에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다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서 적성 전형의 합불 여부를 조금 더 그러니까 면밀하게 내가 합격하겠다, 불합격하겠다 여부를 좀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는 금년도에 모의 평가도 치를 텐데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도저도 다 하기 싫다 하는 경우에는 적성고사는 어떤 거냐? 미니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시험의 난이도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고요. 이 수능 시험의 문항수보다 문항수는 적고 배점은 조금 높아서 국어, 수학, 영어, 물론 이제 대학별로는 이 세 개 영역을 조합하거나 또는 한두 개 영역을 보는 거나 이런 대학들도 있을 수 있는데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은 수능 형태의 시험이다라고, 객관식의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성 전형의 이제 경쟁률도 보니까요, 지난해 다소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이잖아요. 경쟁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학과 있죠.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의 인기학과, 뭐 예를 들면 간호학과라든지 그러면 심리학과라든지 이런 인문자인 학과들이 있을 텐데, 이 학과들의 경쟁률은 여전히 높겠지만 인서울에 있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서 전공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는 친구들은 적성 전형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대학별 고사의 논술처럼 6월 모평에 7월 초 성적이 나오면 금년도 대학을 좀 가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적성고사도 하나의 전형 유형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특기자 전형인데요.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물론 준비해온 친구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제 특기 능력을 가지고 그 특기 능력을 기준으로, 근거로 선발하는 대학에 미리부터 준비를 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또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준비를 좀 해왔을 거로 보여지고요. 인원들은 모집 시기에 인원들은 조금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기자 전형은 점점 축소해서 앞으로 좀 없애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여전히 준비해왔던 친구들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의 전형 방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단계도 이제 서류 또는 실적으로 1단계를 보고 그다음에 2단계 면접을 봐서 최종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도 있고요. 실적이 중요한 대학을 하는 중요한 당락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모집 선발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이제 특기자 전형에서도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분산해서 나눠서 지원할 건지, 내가 또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 요소는 어떤 건지, 전형 자료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에 대한 지원 전략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는 측면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 이제 전형 유형별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냐 또는 수능이냐를 놓고 수시냐 정시냐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수시라고 하더라도 수시만 단독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우수하면 수시를 우선 지원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수능이 높으면 정시를 우선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양분보다는 비중을 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부와 수능의 골고루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수시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물론 정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내가 수준이 엇비슷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수시나 정시나 엇비슷한 상황에서는 정시도 있지만 수시를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혼돈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전히 수시는 학생부고 정시는 수능이잖아요. 그러면 수시 모집에서 내가 학생부의 강점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부 아닌 다른 전형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만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학생부에 강한지, 학생부에서도 교과인지, 종합인지, 또는 수능 최저를 갖출 수 있는지, 아니면 논술에 대한 내가 영향이 좀 있는지, 아니면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을 선택할 건지, 이렇게 전형 유형별로 전형 요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대로 좀 나눠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형 자료 또는 대학별 고사, 논술과 관련해서 준비된 전형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 유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 목표하는 대학을 들어가려고자 한다면 내가 잘하는 전형 요소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형 유형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대학의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쟁하는 대학, 예를 들면은 고대냐 연대냐 또는 뭐 성균관대냐 아니면 서강대냐, 이런 대학들에서 놓고 보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대학에 가져오기 위해서 선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형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내가 더 잘하는 거, 이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또 강점을 보이고 있다면 그 대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합격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또 전략이 달라서 목표 대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전형 유형의 전형 요소에 강점을 두고 지원해야 될지는 조금 참고해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정시, 학생부, 수능 놓고 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죠. 지원 대학 선택하고 전형 유형,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 요소를 선택하는 전형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좀 달라진 게 맞춤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수시 지원에서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만 준비해 봤어요. 그죠? 그런데 교과 전형 지원 자체는 지금 와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형 유형 자체를 종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 비교과라든지 뭐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 활동 중심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보면 면접 준비라든지 종합에 최적인 경우에는 내가 종합 전형을 6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정시는 지금에서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도저도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자,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 예를 들어서 6월 모평의 성적을 보니까 어느 정도 대학 수준이 나오잖아. 아,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시는 마지노선, 그 대학보다 높은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대학들을 6개를 쌓아 올리는 전략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6개가 다 있더라도 정시의 수능으로 내가 조금 변수를 보일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그 정시에 선택한 6월 모평으로 선택한 대학보다 한두 개 정도 낮은 대학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6개를 다 수능 기준으로 해서 나열하는, 수시 지원하는 이런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는 개인마다 조금 더 달라지는데 방식들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냐면 수시 넣지 말고 그냥 정시에 올인해?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해? 아니야. 나는 6개를 학생부 교과로 넣는 게 낫겠어. 아니, 학생부 종합. 아니, 6개를 다 아예 논술로 넣자. 논술이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분산되시겠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분산인데 아니면 또 압축될 수도 있는 거죠. 선택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로 선택이 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저것 학교 다 모든 준비가 다 나한테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6개 수시 지원하잖아요. 그럼 사이좋게 어떻게 해요? 학생부 교과 2개, 종합 2개, 논술 2개. 이 상당히 어리석은 지원 같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뭘 집중해서 남은 기간 어떤 전형 요소로 좀 압축을 해가 나갈지를 선택을 해야만이 훨씬 더 수시에서는 효율적인 학습과 효율적인 지원과 그 결과에 따른 합불 여부도 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 될 수 있고요. 수시 지원에서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6개를 다 상향 지원하려면 정시가 담보가 돼야 됩니다. 정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수시 모집에서도 조금 더 상향 지원하는 대학 한 2-3곳, 그 다음에 내 점수에 맞추거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추는 곳 2-3곳, 그 다음에 아예 나는 이 정도 점수면 꼭 붙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뭐 한두 곳 정도를 선택을 해서 분산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수시 모집에 붙어야만이 정시 모집에 대한 걱정거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수시 모집에 6개를 다 상향 지원해서 떨어지고 나면 정시는
선택 기회조차가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들을 조금 더 이제 고르게 상향, 적정, 뭐 도정, 아니면 보험, 안정, 뭐 이런 정도로 나누어서 좀 선택을 하자 말씀드리고요. 수시 모집에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인데 지금은 아니죠. 언제 판단이 될까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는 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부터 준비라도 늦지 않으니까 수능에 4개 영역을 다 준비하지 마시고요. 최저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영역만 준비를 해서 집중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 모집에서 중요한 전형 요소로 해당되는 게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지금 준비를 많이 해온 친구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 1번, 2번, 3번 문항의 문항 형식들을 보고 이 문항에서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대학별로 자율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서강대 자율 4번 문항이 있는데 이 4번째 문항에 대한 준비들도 미리 좀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고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는 정말 중요한 전형일 것 같긴 해요. 그죠? 중요한 전형 요소일 것 같긴 해요. 특히 금년도처럼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자기소개서가 그래도 내가 부족한 뭔가를 조금 만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는 자기소개서에서 모든 걸 다 강조하거나 실을 수는 없어요. 자수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쓰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내가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설득력을 실어서 작성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문장 자체가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기소개서들을 서류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접할 텐데 문장이 짧고 간결하지 않으면 지루하고 읽기 싫고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걸식보다는 두괄식 쪽으로 중요한 얘기,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걸 앞부분에 좀 간결하게 짓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자기소개서를 시간이 되시면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너무 많은 시간을 자기소개서 할애해서는 안 됐지만 자기소개서를 써놓고 계속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 더 퇴고해 나가면서 고쳐나가면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자기소개서 아니면 2학년 때까지 자기소개서의 나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긍정적인 측면, 많이 살릴 수 있는 측면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놓고 자기소개서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부각하는 게 훨씬 더 자기소개서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면접인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전형 요소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면접은 중요하죠. 왜? 서류에서 비슷한 정도의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최종 선발하는 것은 면접이잖아요. 물론 이제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불 여부를 가려놓겠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지막 판단은 면접의 상황에서 이제 근거를 두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면접도 사실은 보면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전형의 요소이긴 하지면 방식으로 놓고 보면 서류 기반이 있고 제시문 기반이 있잖아요. 근데 서류 기반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학생부의 내용이라든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고 면접 상황에서 대응을 하면 되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거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별로 발표된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대학별 면접 기출 문항을 통해서 실제로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은요, 따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게 만약에 병행하기 힘든다면 수업 중에 발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업 중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정리를 잘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류 기반 면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생부가 좀 잘 정리가 되면 그 학생부를 좀 잘 복사를 해두고요. 그 복사된 학생부를 가지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별로 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줄을 그어서 답을 달아놓고 그 답에 대해서 내가 물론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답에 대해서 내가 항상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좀 유연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키우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가 다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고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 또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면접에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한 특징과 그 전망,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은요, 아까 그 수시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정반대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가 조금 축소가 됐으니까 정시는 소폭으로 조금 늘어났고요. 역시 정시는 이제 변함없이 수능 성적이 학부를 좌우하는 중요 전형 요소가 될 텐데요. 이 전형 요소 중에서도 수능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수학의 가형인지 나형인지 또는 활용 지표 100분인지 표준 점수인지 100분인지 등급인지 그다음에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지난해 입시 결과의 자료들을 정시 결과들을 좀 보는 방법들을 통해서 정시 모집의 방향들을 좀 찾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 모집에서 인원이 늘어났는데 소폭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시 모집을 인원을 좀 많이 늘리자고 하는 그 과도기에서 약간 소폭으로 정시 모집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상위권에서는 좀 많이 늘어납니다. 뭐 중상위권 정도가 될 텐데요. 전체 지금 서울에 있는 11개 대학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니까 전체 수시 정시 이렇게 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금년도에 11,775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38명 정도가 누적으로 지금 인원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11개까지 대학을 놓고 보면 사실은 정시 모집의 인원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438명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대학 하나가 좀 늘어났다. 그래서 작년에 11개 대학이 금년에 12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정도로 정시 모집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을 거다. 왜? 수험생 숫자가 줄어들고 수능 응시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인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에서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의 영역이 고르게 활용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열별로 특정 영역의 반영 비중을 높게 두기 때문에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 계열은 주로 국어하고 뭐 영어 또는 뭐 사탐 이렇게 반영 비중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요 대학을 놓고 보시면 조금 더 다르게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 좀 다른 영역에 비해서 1.2 정도의 가중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도 1.4, 한양대도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1.6, 그 다음에 경희대도 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1.8,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죠. 경영 세무 쪽에서는 1.4 정도의 비중이 높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학의 비중이 높은 수학을 잘 해야 되는 수학 성적이 높아야 되는 대학들이 인문계열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 영역 반영 비중도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균관대나 중앙대는 40% 정도의 비중으로 인문계열에서 국어의 반영 비중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열은 반대로 놓고 뭐 뭘까요? 네, 자연계열도 역시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뭐 수학이 아니라고 국어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대학에서는 국어도 중요하지만 수학을 더 모아내 보는 거고 자연계열에서는 당연히 수학과 과학 탐구의 반영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어에 비해서 수학이 뭐 1.4에서 1.8 이렇게 높게 반영이 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과학 탐구에서도 놓고 보면은 한양대 1.4%죠.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역이 많이 비중이 높은 대학들이 서울대나 성대, 중대 40% 정도 되고요. 서강대는 무려 45.2%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자연계열에서 강력한 반영 비중이 높은 당락을 정화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학탐구는 성균관대, 중대, 한양대가 35% 정도 반영 비중으로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활용 지표인데요. 활용 지표는 간단하게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입니다. 주로 표준점수하고 100분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서울대라든지 몇몇 대학들 보면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고요. 영어는 등급을 쓰는데 탐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100분위를 가지고 다시 변환 표준 점수를 변환해서 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탐구가 9과목이고 과학탐구가 8과목이잖아요. 이 탐구 과목 간에는 출제 난이도도 좀 달라지고요. 선택한 집단도 다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항이 가지고 있는 난이도, 출제 난이도와 선택 집단 간의 수준 차이를 반영해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탐구 영역의 점수를 좀 보정을 해준다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액면 점수는 좀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실제 지원 상황에서는 고려를 하되 지금은 100분위라든지 등급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이 홍익대라든지 항공대처럼 해서 100분위는 아예 등급은 아예 보지 않고요. 정시 모집에서 표준 점수만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일부 교대와 또 서울에 있는 여대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나 등급은 수능 성적에서 나오지만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소재 여대 100분위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자별 특징이 있는데 이걸 앞에서 다뤘습니다. 수학의 가나형 선택입니다. 자연계열의 과학탐구 응시자 중에서 가형을 선택을 하지 않고 나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6만 2천 명 정도 지난해 있었다. 금년에도 대동소이하게 이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물론 숫자는 아니지만 비율로 보면 한 20% 정도니까 한 5만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숫자가 대략적으로 과학탐구를 보고 수학을 가형을 선택을 하지 않고 나형으로 갈아타는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수학 가나형이 왜 중요하냐면 과학탐구를 보고도 우리 학생들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할 거예요. 과학탐구 본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인데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 나형을 본 친구들, 외도하고 온 애들이죠.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형을 본 친구들의 가산점을 주면서 수학 나형 본 친구들에 대한 점수의 반영을 막습니다. 벽을 쌓는다는 얘기죠. 가산점으로.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자연계열 대학 중에서도 수학 가형의 가산점을 10% 이상 주잖아요. 되게 높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표에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만 가산점을 높게 주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수학 나형에서 웬만큼 높은 점수를 받지 않고는 다시 와서 가형의 가산점을 주는 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해봤자 오히려 더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수학 가형의 3등급 이내는 가형 반영 대학이 좀 유리한데 수학 가형이 4등급 이하가 되면 가나형 모두 허용하는 대학이나 또 가산점 보는 대학들을 조금 더 찾아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처럼 수학 가형에 이제 가산점을 줄 경우에 유불리가 어떻게 되냐 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수학 가에서 4등급을 받았던 표준 점수 117, 100분위 76. 그다음 수학 나형에서 2등급을 받은 친구가 표준 점수 128점, 100분위 90인데요. 가형의 가산을 15% 주고 나니까 표준 점수의 가형 4등급은 134.55가 됐어요. 근데 수학 나형의 2등급 받은 친구는 여전히 128이죠. 어디가 유리해요? 가형의 4등급을 받은 친구가 15% 가산을 받아서 더 유리하죠. 표준 점수입니다. 100분위로 한번 가볼게요. 100분위는 가형의 4등급 받은 친구가 100분위 76인데 가산점 받으니까 87.4가 됐어요. 근데 수학 나형의 2등급을 받은 친구는 100분위가 90이에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0 그대로 오죠? 어디가 유리합니까? 수학 나형의 2등급을 본 100분위를 받은 성적 90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냐 100분위냐가 활용 지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 활용 지표를 받은 학생의 성적이 가형의 가산점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10% 가형의 10% 이상의 가산을 주는 경우에는 가산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나형으로 갈아탈 때도 일정 부분 점수를 더 받더라도 오히려 가형 가산점 주는 학생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서 갈아타는 부분도 조금 더 수능을 이제 응시할 때, 응시 신청을 할 때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시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영어는 절대평가의 등급이잖아요. 수시에서는 너 몇 등급이냐로 판단이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절대평가에 받은 등급을 정시 모집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또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하고 고려대는 1등급을 받으면 감점을 하지 않고요. 2등급부터 감점을 합니다. 영어 2등급이면 서울대는 마이너스 0.5, 고려대는 1점 이렇게 이제 이후 등급으로 감점을 해나가고요. 다른 대학들을 보면 연세대는 어떻게 돼요? 1등급이면 100점 주고 2등급이면 95점, 5점 간의 간격을 벌여서 점수 차이를 두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를 보시면 1등급은 100점을 주고 2등급은 98점으로 2점 정도의 간격을 두죠. 그래서 대학별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다르게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영어가 몇 등급 이상이냐에 따라서 실제 정시 모집에서는 점수화되고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지난해 예시로 보면 자연계열에서 영어 4등급도 자연계열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가능성이 추합으로 있었어요. 네, 그만큼 영어의 변별력이 낮다는 거죠. 하지만 연세대 놓고 볼까요? 4등급이면 75점이에요. 100점에서 75점 몇 점 빠집니까? 25점 빠집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에서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이 영어 25점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가 사실은 정시에 오면 영어 등급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보시지만 이 절대평가인 영어 등급이 점수화되면서 유불리가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한국사는요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달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3, 4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정리가 안 되고 그냥 한번 보지 뭐라고 해서 6등급이라든지 7등급을 받으면 수시 모집에 한국사회 최저 기준을 못 갖추는 경우가 생겨서 불합격하거나 정시 모집에서도 1점, 0점 몇 점이 중요한데 이 점수가 한국사 때문에 빠져서 당락을 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점검도 한 번은 하시라.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 정시 모집의 그 입시 결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난해하고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개 대학을 놓고 보더라도 400명이 넘는 모집 인원은 늘어났지만 수험생 수,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 숫자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과치를 활용하는데도 제약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대학의 입시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내가 실제로 정시 모집에 지원해서 붙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대학별로는요, 정시 모집 단위에 평균을 발표하는 데도 있고 또 80% 합격선이라고 해서 1등에서부터 한 100명 기준으로 1등에서 80등까지만의 평균을 내는 데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기준 잣대로 입시 결과를 발표했는지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되겠다. 너무 높은 점수로 정시에 지원해서 1등으로 합격하면 좋은데 추합을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써 공부한 수능 성적을 너무 손해보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경쟁률도 중요합니다. 정시 모집에 정시 가군, 정시 나군, 정시 다군 이렇게 지난해 경쟁률도 좀 살펴보면서 모집 단위별로 또는 대학별로 이 대학이 경쟁률이 자꾸 높아지는구나. 이 학과가 인기가 있구나. 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서 한 3년 단위로 경쟁률을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강세구나, 약세구나, 또는 이 대학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어떻구나라는 걸 좀 판단을 하시고 가군, 나군, 다군으로 지원해야만이 좀 전략적인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에서 다 모집 인원을 못 뽑잖아요. 그럼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수시에서 이 모집 학과에서 100명 뽑아야 되는데 80명밖에 못 뽑았잖아요. 그럼 20명을 정시 모집으로 그 모집단에서 2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에서 A시당 초에 뽑으려고 하는 모집 인원보다 인원이 많아지겠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왜? 인원이 늘어나니까. 해마다 이제 이런 인원들의 변화가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도 인원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다만 대학별로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해당 대학에서 인문 계열들은 2월 되는 인원이 조금 더 적어요. 상대적으로. 아마 이건 선호하는 학과들도 조금 더 다르기도 하고 수시 모집에 지원 자체가 내가 합격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고대가 작년에 보니까 23.6%, 연대가 24.9%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비중이 인문계열 대학 단위로 좀 나온 통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열은 반대로 조금 더 많습니다. 인문계열에 비해서 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모집 인원들이 훨씬 더 많은데 서울대가 49%, 연대가 40%, 고대가 무려 76%였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도 다르겠지만 대학별로도 놓고 보더라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물론 이제 의대가 수시 모집에서 의대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대에서 다 못 뽑고 의대를 지원했던 학생들 입장에서 다른 학과를 지원했던 입장에서는 수시 6개 복수 지원 가운데서 의대로 가버리게 되면 내가 자연계열 다른 모집 단위에서 학과에서 다 못 뽑고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하니까 정시를 이유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호불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의학 계열들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호도가 없으면 등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의학 계열 정도로 등록을 하고 나머지 자리는 빈 경우가 생겨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들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대학별로 다르고 학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 나중에 군별로 내가 대학 학과를 지원을 선택을 할 때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지난해 어땠는지 좀 염두에 두고 지원하시면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보니까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간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여전히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들이 좀 많아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일정 정도의 대학보다 더 아래로 나가면 사실은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들이 거의 없거나 또는 이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상위권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 모집 단위별로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나 정시 모집을 통틀어서 Q&A를 좀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요. Q&A는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수험생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표를 보시면 대학별로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조금 더 타개하기 위해서 전형 요강을 일부 좀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교육에서는 아마 7월 정도에 수시 모집에서 변경된 요강들을 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고3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3개 2등급으로 했다가 이걸 3개 3등급으로 또 낮추는 게 됐었고요. 나머지 대학도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과의 반영 여부들을 조금 더 없애거나 아니면 좀 줄이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도 면접평가를 비대면으로 녹화를 하겠다는 게 좀 다르게 좀 진행을 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패스냐 페일이냐만 놓고 면접을 평가하겠다. 일정 점수는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대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아예 그냥 없애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서강대라든지 또 외대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비교과가 일부 반영이 됐는데 이 반영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보시고 7월 달에 내가 목표로 뒀던 대학 학과에서 수시 모집 요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수시 모집의 요강이 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전형 요소별로 강점이 얼마만큼 더 나아지는지 또는 못해져 불리해지는지 유불리를 조금 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수시하고 정시를 놓고 보면 가장 좋은 건 지금은 수시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시 합격 통보를 받고 등록을 하면 수능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정시하고는. 그래서 가장 좋은 합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시 예비번호 받았어요. 앞번호 받으면 상관없죠. 이것도 수능 없이 갈 수 있고 수시에서 최대한 내 역량을 살려서 추합으로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지원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시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정시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예요. 그죠? 성적이 잘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되죠. 수시 지원이 조금 더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수시에 다 안 됐어요. 근데 정시에 그래도 지금부터 수능 공부했더니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네요. 그럼 정시에 가군 잘 지원하면 되죠. 이 지원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 수시가 다 안 됐어요. 근데 수능 성적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년에 대학 가기 쉽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떨까요? 내년도도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수시냐 정시냐 쪽에서 비중을 어느 쪽으로 두고 마지막 남은 수능까지만 놓고 본다면 한 5개월, 6개월을 잘 정리를 할 거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입학사정관에게 여쭤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내신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종합에서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면접이랍니다. 자, 그러면 면접이 없는 대학들이 많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럼 뭐가 중요해요? 내신 성적이죠. 그래서 지금 3학년들도 보면 중간고사가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또 좀 이후에 기말고사가 있을 텐데 3학년에 남은 내신에 치중해서 그 내신을 잘 받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훨씬 유리한, 합격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양대에서도 보시면은 학생부만 가지고 반영하는데 어떤 요소들을 많이 볼 건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에 좀 집중해서 정리를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별로 학업 역량이냐, 전공 적합성이냐, 인성이냐, 발전 가능성이냐를 놓고 세부 평가 요소별로 평가 항목들 그리고 전형에 반영되는 요소별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걸 연계해서 마지막 남은 기간 마무리를 좀 잘해야만이 종합 전형에서도 평가 요소별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면접 전형은요.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료나 또는 홈페이지 보면 면접을 잘한 경우 못한 경우를 영상을 찍어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보는 경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도대체 특히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학업 영역을 다루는 면접은 어떤 면접이냐? 논술에 주어진 제시문을 글로 잘 쓰면은 논술 시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말로 잘 풀면은 면접 구술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과 면접이 학업 영향을 재는 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두고 살려야 될지를 논술과 면접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면접에서 제시문 기반으로 하는 면접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논술 전형에서 또 한 가지는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월 초에 기점으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생부의 내신 정리가 다 되면 논술 전형에서도 논술과 학생부 두 개를 일괄 합산해서 하는 경우에 학생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1등급과 2등급의 내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내가 논술에서 내신에 부족한 만큼의 많아야 될 점수도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논술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압박감이 또 오는 거죠. 그리고 논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면
가급적 내신에서의 반영 비중 2등급과 3등급,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좀 적게 나는 대학을 선택을 해야만이 논술을 조금만 잘해도 합격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한 내신을 많이 논술로 극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면 현실적인 논술 지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수시에서 정시의 전형 요소가 다양합니다. 그죠? 전형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전형 요소와 전형 유형을 결부시켜서 잘하는 내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 요소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고 높은 점수로 반영하는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그런 전형 유형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고 지금은 6월 모평 이후에 많은 걸 열어놓고 수시 정시에 대한 비중 그리고 전형 유형을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내가 더 유리할지를 반드시 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가자. 비중을 더 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6월 모평 보면 성적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성적 가지고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는 대학도 이렇게 한번 줄을 그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모평 분석할 때 원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 말씀드렸는데 아마 입시 기관들에서 나중에 6월 모평 성적 결과가 나오는 7월 달에 네, 이 정도 성적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지표가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보시고 좀 판단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아니면 내가 희망하는 또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좀 염두에 두고 나머지 수시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공부입니다. 내신 공부, 수능 공부, 논술 공부 또는 뭐 적성 공부든 면접 공부든 간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공부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내신이라든지 수능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 위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기반 학습을 지금도 닦아야 되는 거죠. 그죠? 기초가 탄탄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얼마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너무 그냥 넘겨짚고 멀리 가버리시게 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곧 실증을 느끼게 되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수업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공부로 옮겨간다면은 6월 모평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영역이나 문항 위주로서 보충학습을 해나가서 응용력이나 적용력 좀 키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죠? 그래서 면접의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내가 대학별 고사에서 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논술 문제들을 따로 좀 공부해야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이든 아니면 전형 유형별이든 전형 자료별이든 좀 잘 준비를 해서 하면 되겠고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10달이 남고 누구에게는 뭐 5달이 남고 이렇게 5개월, 10개월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할애를 하면 그만큼 결과 자체도 좀 효과적으로 나올 거고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희망대학이 아니라 목표대학으로 좀 압축을 하고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맞춰서 전형 방법까지 고려를 해보고 전형 요소에 집중하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된 게 있으면 하려고 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자기가 주도하는 내 학습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일반 시간의 법칙을 책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루에 3시간씩 한 10년만 하면 1만 시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최근에 바뀐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하라고 합니다. 뭘 할 건지.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하면서 정말 제대로 관리해가면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학생 분야 수능이냐 면접이냐 논술이냐 특정 전형 요소에 집중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분명히 내가 의도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잘 준비해 나가시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시 정시에 잘 지원을 하시고 그 지원한 결과에 좋은 성적으로 금년 입시를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